우리 첨단 영상대학원 문재철 교수님이 지금 문화다양성 관련 영화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화 이론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여하튼 오늘 한 2, 30 동안 좋은 강의를 해줄 겁니다. 소개는 잠시 이렇게 마치고 김 박사 시작하소. 네, 그러면 문재철 교수님의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원영 교수님 뭐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인사말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문화 다양성과 영화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를 좀 이제 말씀 부탁을 주셔서 좀 간단하게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오지는 않았고요. 제 연구 주제는 이제 다른 분야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좀 공부도 좀 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 문화 다양성과 영화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제 연구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화와 관련돼서 이제 접근의 어떤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저 또한 한계가 있어서 어느 선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서로 이제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크게 봤을 때 영화 내에서 이 문화 다양성 논의의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고, 그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쟁점화돼서 진행되어 왔는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내용을 좀 구성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 이제 결론에서 조금 한 가지를 더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세계적인 관점에서 영화사의 어떤 흐름들이 이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한국 영화 내에서 이 문화 다양성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이제 그것을 특히 이제 미국 영화와 관계 속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결론을 대신해서 좀 질문 형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영화 산업과 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다양성 논의들은 어떻게 제기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아무래도 이 문화 다양성의 논의, 영화와 문화 다양성의 논의에서 출발점을 저는 이제 유네스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네스코 선언에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네스코 선언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은 이 8조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와 같은 이런 문화적인 생산물들을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보면서 이 문화 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8조와 관련해서 한국 영화의 어떤 맥락에서는 굉장히 이후에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것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유네스코 선언에서의 문화 상품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지점들을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했었고, 그다음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양성의 논의들이 좀 전개되어 왔다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현재 지금 한국 사회도 이 문화 다양성 이슈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영화 연구 내에서도 이 문화 다양성과 또는 뭐 거기에서 파생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다문화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로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이제 논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또 논의를 좁혀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영화의 역사에서 이 문화 다양성 논의는 결국은 이 유럽 중심주의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이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하나의 문화적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냈던 영화, 특히 이제 미국 영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영화는 물론
미국 영화의 뿌리는 유럽의 그 영화들과의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제 서구의 영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영화가 유사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의 영화 시장의 어떤 장악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이 미국 영화의 헤게모니에 저항을 해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영화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보하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있어 온 거죠. 자, 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제가 문장들을 좀 살펴보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등장하게 된 것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WTO 체제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논리들이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논리의 핵심은 문화도 일반 상품과 같이 교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시장을 놓고 하게 되고 개방의 어떤 압력들을 행사하는 거죠. 이 과정에는 물론 미국 영화 산업의 복잡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없을 거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수직적 통합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영화사가 제작, 그다음에 배급, 상영을 다 독점하는 거죠.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이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이 수직적 통합 구조가 깨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 영화 산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익성 개선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산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노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바로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문화도 일반 상품과 같은 교역의 대상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들을 이제 해외에 해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의 이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되는, 소위 말해서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화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리고 헤게모니를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식 문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양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근대적인 세계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대중문화적 형태를 취하면서 이게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미국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교수님. 그런 유럽 중심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유럽이 교수님. 되겠죠.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발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미국 영화의 우세적인 영향력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국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영화들을 지켜낼 것인가가 정책적이고 산업적이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상당 부분의 노력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돼서 유럽 영화들이 이제 실천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건 이제 이 미국 영화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위협했지만은 그 뿌리에는 유럽 중심주의라는 이제 아주 이제 오래된 사고 방식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라는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장르는 바로 유럽 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매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영화란 매체는 이제 과학과 스펙타클 장치로서 사용됐는데, 이 영상을 들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나라로 이제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뭐 재미있는 풍속들을 찍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박람회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서 서구 유럽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상상력들을 굉장히 구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는 하나의 과학적 장치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찍혀진 이미지는 굉장히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해서
그 유럽 중심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들이 이런 이미지와 만남, 이미지 매체 만나면서 강력하게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이제 영화의 그 탄생과 출발과 성장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영화의 그 미학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미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영화 미학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백인들을 잘 재현해내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의 촬영술이나 뭐 편집이나 뭐 조명, 기타 여러 가지 그 영화적인 테크닉들은 결국은 백인의 어떤 아름다움, 백인의 미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해낸 데 이제 그 돼 있는 거죠. 조명을 3점 조명을 친다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포커스를 카메라의 촬영에 그 포커스를 조절해서 이미지 얼굴의 이미지들 이제 구현해 그 잡아낸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백인의 이미지를 보다 아름답고 보다 미확화시키는 전략이었다는 거고 그 결과 뭐 흑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황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지 않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컨대 어쨌건 그 영화의 이미지 미학들의 핵심에는 이런 유럽 중심주의에 깔려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편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편집이라는 것들은 주어진 세계들을 특정한 하나의 관점에서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 편집의 미학에 깔려 있는 방식들은 굉장히 서구의 어떤 근대주의적인 사고 방식들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그 이성적 사고관에 맞춰서 아주 모호한 그 현실의 세계들을 재구성한다는 게 바로 편집 미학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편집 미학의 기본에는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서구의 그 이성 중심적인 사고관들이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뭐냐면은 바로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이런 서구의 그 유럽 중심주의적인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그런 대중 그 생산 시스템과 그 스튜디오 시스템과 만나면서 이게 굉장히 공장화되는 공장적 그 체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헐리우드 영화의 그 시스템과 구성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제 그 굉장히 보편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보편성을. 그래서 이 서사 구조나 스타일 이런 이념 장르들은 굉장히 그 하나의 보편적인 문법화되면서 비록 국가나 그 지역은 다르더라도 이 헐리우드 영화가 가장 일반적인 문법으로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적인 영화 시장에서 그 유사 보편성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느냐는 그 근거들은 예컨대 이제 미리엄 한센 같은 사람에 따르게 되면은 이 할리우드 영화가 이 포드주의적, 테일러주의적인 그런 생산 방식을 가져오면서 그 모더니티의 근대성의 경험들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대중적인 차원에서 그걸 잘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헐리우드 영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와 상관이 없는 아시아권이나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기타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에 이게 잘 통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헐리우드 영화들은 소위 말해서 그 근대적인 삶의 양식들, 모더니티라는 그 삶의 양식들을 그 감각의 차원에서 시각적, 청각적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어필해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헐리우드 영화는 굉장히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유사 보편성들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미국화들을 끌어내면서 그 문화 다양성들이 위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영화계 내에서는 그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등장하게 된 그 예술 영화 담론들, 미국 영화의 그 이 장르 영화나 그 상품적인 그런 그 대중 영화 대항해서 미국의 영화들, 유럽의 영화들은 소위 말해서 그 내셔널 시네마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국의 영화들을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비평적으로 지원하고 하면서 그걸 지켜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영화와 유럽 영화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대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국제 영화제들. 그러니까 국제영화제라는 것들은
헐리우드의 그런 그 유사 보편성에 대항해서 다양한 형태의 영화들, 예술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나 뭐 기타 실험적인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하고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영화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예술 영화 담론들이 강력하게 부상되면서 헐리우드 영화와의 어떤 그런 그 차별화들을 디스팅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 60년대 그 소위 말해서 그런 60년대 그 새로운 그 세대들의 그 이 감수성과 맞아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영화 비평이나 이런 이론의 영역에서 그 카운터 시네마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 비평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영국 BFI에서 만들어낸 그 스크린 에듀케이션 같은 잡지들은 대중들의 취향들을 헐리우드로 이렇게 그 통합되는 것들에 저항해서 끊임없이 대중들의 영화적 감수성들을 이렇게 교육해 내려고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의 그 모델로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제나 이런 비평 담론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다른 그 재현의 전략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등장하는 개념들이 이런 제3영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 제3영화는 내셔널 시네마라는 하나의 그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내셔널 시네마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예컨대 뭐 프랑스 영화다, 독일 영화다, 또는 뭐 이태리 영화다 이런 식으로다가 국가의 어떤 내셔널 아이덴티티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자국의 그 영화적 다양성들을 확보하는 하나의 그 전략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 개념들인데, 이것이 자국의 영화들을 동일한 하나의 그 형태로 규정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의 그 뭐라고 하니까 문화적 다양성들을 또 한편으로는 억압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내셔널 시네마의 개념들. 그래서 이러한 내셔널 시네마의 개념들을 다시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제3영화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영화라는 개념 속에서 다양한 영화제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비평적 담론들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새로운 그런 이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기가 2차 대전 이후에서 한 80년대까지 상황들입니다. 여기 제가 5번 항목을 썼던 이 시도들이 하는 거고, 80년대 이후 90년대를 넘어가고, 이 90년대를 넘어가게 되다 보면은 할리우드 영화가 오히려 위축됐던 할리우드 영화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그런 유사 보편성들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고, 60년대, 70년대 강력하게 부상했던 이 예술 영화 담론이나 또는 뭐 이 제3영화 개념이나 또는 이제 그 문화 다양성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오히려 좀 위축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작동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과정에는 또 그 기술의 혁신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영화의 기술들이 도입하면서 영화는 보다 더 강력한 스펙타클화 되는 거고, 보다 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대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블록버스터 영화와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기반하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스펙타클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괜히 개토화되면서 비평적 영역들이나 또는 영화제, 소위 말해서 그런 유명한 영화제 안에 국한되는 거고,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헐리우드 영화가 더욱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획일화시키는 이제 이런 형태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거 뭐냐면은, 이 헐리우드 영화가 오히려 다문화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2차 대전을 전후로 했던 요 시기에는 미국 문화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미국적 세계관들이죠. 그리고 그 미국적 세계관에는 굉장히 미국인과 백인과 그다음에 타 국가의 인종들을 스테레오 타입화 시켜서 이걸 이제 스테레오 타입화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형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형화된 캐릭터들을 또 정형화된 그 내러티브 공식들이 있죠.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그 내러티브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이걸 이제 구현해냈다라면은 오히려 80년대 거치고 90년대로 가게 되면은 미국 영화의 그 스토리 구조나 그다음에 이미지 재현 체계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선악의 관계도 무너지면서 그런 멜로드라마적인 내러티브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 멜로드라마적인 그 내러티브 구조가 굉장히 중층화되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전형적인 인적이었던 그 인종적인 그 스테레오타입들은 커다란 변화를 이제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강력하게 이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오늘날 미국 영화에서 이 다문화주의란 것들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거 이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 경제적인 산업적인 목적이 큰 거죠. 이 다문화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훨씬 더 헐리우드 영화가 흥행을 더욱더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그런 흑인이나 이런 성소수자 이런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 캐릭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90년대에 등장하는 그런 버디 무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강력한 남성적 그 가치들을 구현해냈던 그런 액션 시네마들 보게 되면 액션 시네마가 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흑인과 백인들이 이렇게 버디 무비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백인들이 악당으로 등장하고 유색 인종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좋은 이제 사람을 등장하는 형태로다가 이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그 다양한 문화들을 헐리우드로 끌어들입니다. 예컨대 이제 홍콩 영화가 미국에 가서 뭐 오상 같은 영화들이 간다든지, 또는 미국의 액션 영화의 스타일들이 홍콩의 액션 영화 스타일로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미국의 액션 영화 액션씬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미국의 액션씬이 아니에요. 오히려 헐리우드 영화가 홍콩의 액션 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뭐 리메이크들, 아시아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거죠. 뭐 일본의 영화 린 같은 영화랄지 한국 영화도 굉장히 여러 편들이 리메이크 되는 거죠. 그리고 합작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그 아시아권의 감독들 미국을 헐리우드로 데려와서 영화를 만들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봉준호나 이 김지훈 같은 경우도 헐리우드와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고, 와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전통들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 캐릭터들이 뭐 캐릭터로 등장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헐리우드는 이 다문화주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디즈니 사례가 있어요. 디즈니 사례. 디즈니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백인 중심주의를 구현했던 그 영화였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영화, 뭐 덤버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흑인에 대한 비하들이 많은 거고, 뭐 그렇죠. 피터팬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보게 되면 그 인디언에 대한 그런 그 폄하들, 조롱들 이런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디즈니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그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디즈니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이 인종차별들을 하고 있다. 그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 시작되기 전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 거고, 겨울왕국 같은 경우, 특히 겨울왕국 2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문화주의나 젠더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겨울왕국 2를 보게 되면은 유럽의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그 아시아나 그 타 국가의 그런 그 식민지들의 관계들을 끌어들여서 서사화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유럽의 어떤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문화주의적인 세계관들을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내러티브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가 이런 다문화주의들을 적극적으로 그 소재, 그다음에 재현의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인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 한국 영화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 영화에서는 이게 그 유네스코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다양성 선언과 관련해서 한국 영화에서 벌어졌던, 특히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직접 미국 영화사가 한국에서 직접 배급하겠다는 이런 것과에 맞서서 그 투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스크린 쿼터 반대, 스크린 쿼터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들이죠.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이 그 한국의 이제 영화 시장을 개방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이제 그 행사했는데 그 영화계에서 이에 이제 저항을 했던 거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에 대한 투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것의 그 정신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또 인용되기도 하면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가 그 국가의 그 문화 상품의 특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이게 오늘날은 그 굉장히 많이 이제 약화됐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 다양성 이슈가 한국 영화 내에서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라는 강력한 그런 유사 보편성에 저항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은 한국 영화 내에서는 대기업 영화들, 대기업.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영화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대기업이 한국 영화 시장을 장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작, 배급, 상영이라는 그 수직적 구조들을 완전히 통합해내는 거죠. 그래서 롯데나 뭐 CJ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다 통합해내면서 한국의 영화 시장의 90%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죠. 멀티플렉스가 1990년대 이후에 모든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를 바뀌는데 이 멀티플렉스의 이 영화관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영화들만 트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배급한 영화들, 흥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영화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영화 내에서 문화다양성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헐리우드의 독점적 지배 이슈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형태로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 영화계에서 들으면 또 싫어 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헐리우드 영화에 맞서서 그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했던 영화인들이 또 일부는 또 뭡니까 이렇게 대기업에 또 갖고 굉장히 또 많이 타협하면서 대기업이 한국 영화 시장을 장악하는데 또 일정 부분 또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영화에서 그 문화 다양성 확보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애가 되는 것들은 거대한 자본, 그다음 물량 이런 시장 논리라는 거죠. 이런 시장 논리. 그런데 이 시장 논리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면서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탄력성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재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다양성 영화라는 개념입니다. 한국 영화 내에서 이 다양성 영화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 이 다양성 영화는 정책적 용어예요. 이게 비평적 용어거나 또는 뭐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수용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영진이를 중심으로 한 또는 일부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문화 다양성 확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영화계 내에서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성 영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다양성 영화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진이가 이제 이걸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영화진흥원에 발표한 시네마워크 그 사업계획안에서 다양성 영화라는 표현이 이제 제한되는 거고 이 다양성 영화는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주류 영화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류 영화에서 벗어나 있는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나 또는 다큐멘터리 영화 또 여기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는 거고 실험 영화 이런 영화를 총칭하는 이제 개념으로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만은 어쨌건 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게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0년 요 시기에 오게 되면은
한국 영화에서 다양성 영화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죠. 그 관객의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관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양성 영화 관객 수가. 다양성 영화 관객 수가. 그리고 물론 이 관객들이 줄어드는 그 이유들은 관객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재미가 없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그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 독과점이나 배급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배급이 왜곡돼 있다 보니까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게 아예 상영주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관객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런 취향들이 좀 단순화되는 거죠. 영화적 취향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빠져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나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 사회 변화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2007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다문화주의란 것들은 하나의 이제 결국 이 다문화주의는 세계를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이제 그 틀인데, 이러한 새로운 틀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틀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 영화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문화상품이다 보니까 대중들의 욕망, 대중들의 정서, 현재 그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대중적인 어필이 되게 되면 그게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장르가 되는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한국 영화 내에서도 다문화주의를 소재로 하거나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게 일종의 장르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리우드가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맥락과 이렇게 조금 비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영화계 또는 세계 영화사적인 이 프레임에서 봤을 때 다문화 영화, 다문화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또는 다문화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다양성 영화나 다문화와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볼 이제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단순화시키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회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도래이죠. 디지털 플랫폼. 이 디지털의 도래라는 것들은 영화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화의 미학, 영화의 정체성, 그다음에 영화의 형태, 뭐 모든 거죠. 영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강력한 이 충격인데, 사실 이게 영화계 내에서는 이것을 그렇게까지 좀 둔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플랫폼이죠. 플랫폼. 자, 2018년 CJ CGV에 있는 20주년 기념 미디어 포럼에서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을 OTT 사업자들의 영화 시장 진출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도 이런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HBO 맥스 등 굉장히 많은 전통적인 이유는 강력한 그런 이 업체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면서 영화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점점 어떤 그런 추세를 형성하면서 이 영향력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도 이런 이 플랫폼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넷플릭스에서 이런 마틴 스콜세지랄지 봉준호, 뭐 알폰소 쿠아론 같은 감독들, 아주 유명한 감독들이죠. 이런 감독들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 다양성 영화의 확산이나 그것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발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긍정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은 새로운 다양한 영화 형태를 다양화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쇼폼 영화인데, 이 쇼폼 영화라는 것들은, 영화는 보통 이제 뭐 2시간 내로 뭐 짧으면 100분, 길면 이제 120분이 되겠죠. 요 형태로 이제 돼 있죠. 왜 영화가 이런 형태, 이런 시간, 이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유지하느냐는 물론 이유가 있고, 그 산업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 미드텀이나 쇼폼들의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자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감독이죠. 이 박근식 감독 같은 경우도 이런 쇼폼 컨텐츠는 이런 시벨롬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소규모의 영화제들이죠. 그것은 동호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거고, 마을 주민의 차원에서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무슨 40대 여성들, 예컨대 강남에 살고 있는 부유한 40대 이상의 중년 아주머니들끼리 본인들의 고급적인 그런 취향들을 이제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구별짓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런 영화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거죠. 또는 뭐 실버 스크린 영화제라든지 또는 뭐 어떤 주제별로,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 영화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가 상연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라면은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지금 이 조건들인데, 이 넷플릭스가 기존의 영화 산업의 조건과 좀 달리 생각보다는 창작의 그 조건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맥락에서 이 창작의 자유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넷플릭스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각국의 언어적 민족적 특징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끌어들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언어적 민족적 특징을 기반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이제 하고 이 관점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내용을 떠나서 어찌됐든 다양성 영화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유명한 감독들이 이 넷플릭스에서 작업을 선호한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들, 그러니까 영화사들이 돈을 투자를 받아서 뭐 배급사와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시스템 속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이 돼야 돼요. 오히려 역할이 강력해지는 게 누구냐면 기획 프로듀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화 산업 체제에서는 감독의 창작의 자유나 창작의 다양성들 확보보다는 오히려 기획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프로듀서의 역할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적어도 지금의 조건 속에서 넷플릭스를 가게 되면은 그게 더 열리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감독들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 같은 OTT 서비스 투자 방식은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으나 많은 부분 창작자에게 일이 많은 자유로운 계약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알포스 쿠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문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문화 다양성에 대한 리포트도 발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발표된 하나의 그 리포트인데, 그래서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이런 그 영화나 이런 그 시리즈에서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인종, 뭐 젠더, 민족, 성, 소수자, 뭐 장애인 이런 형태들이 몇 %가 출연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다가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들의 그 지역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모으고 있고 그걸 서비스 하려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진정성으로 번역되는 이런 것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화시키고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그걸 획일화시켜서 어떤 유사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적 어센티시티들을 오히려 이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나와 있는 논문 중에 한 편을 보니까 이런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OTT 시장은 오히려 한국의 그 독립영화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제작 대비 수익은 제한적이며 투자받기 쉽지 않은 한국 독립영화의 컨텐츠 개발의 차원에 과감한 투자에 활성화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술영화 부진으로, 예술영화 지금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죠. 유통 배급에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다양성 관련해서 이런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죠. 이 넷플릭스의 등장이나 이런 OTT 플랫폼의 등장들은 전통적인 영화 산업의 구조인 제작, 배급, 상영에서 배급 상영이 뭡니까? 배급 상영의 관계가 이게 하나로 묶이는 거죠. 넷플릭스가 배급과 상영을 동시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작은 이제 그 제작에서 해온 영화들을 가져다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배급과 상영, 그러니까 극장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어디냐라면은 배급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 이제 연구도 해봐야 되고 더 많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그래서 그 영화들이 다양한 형태의 영화들이 다양한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제작이 있고 배급이 있고 상영이 있다라면은 배급의 힘이 제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과 상영이 통합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이제 오히려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 배급을 통해서 그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보게 되면은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게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웹툰 작가들이 네이버에서 본인의 작품들을 이렇게 상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다양한 웹툰들이 상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작품을 만들었던 그 감독들이나 이런 공급자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네이버의 계약을 통해서 네이버에 하청화되는 이제 그래서 네이버의 통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이런 그 플랫폼 업자에게 종속이 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책 스캇 갤러웨이가 썼던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 플랫폼을 하나의 제국으로 보고 있는 것들인데 이 제국 속에서 이런 이제 그 문화 다양성이 펼쳐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플랫폼 제국이라는 속에서 문화 다양성의 확보를 노력하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한계점과 장애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 관건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의 간단한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런 자본의 헤게모니를 지속시키는데 다양성 담론과 체제가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 담론들, 새로운 영화들 또는 다양한 국가의 그 내셔널 시네마들 뭐 이런 영화들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다양한 담론들이 굉장히 횡행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본의 헤게모니가 끊임없이 유지되는 자본의 헤게모니라는 것들이 단일한 방식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끊임없이 탄력적으로 때로는 그 자신들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건데 할리우드 영화의 산업은 또는 미국 영화의 산업은 적어도 그 미국 영화 산업은 거기에 기반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 뭐 저항했던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 카운터 씬의 문법조차도 헐리우드화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 다양성의 논의들, 다른 그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영화의 영역 내에서는 이러한 그 문화 다양성의 그 담론과 이런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전 지구화되고 있는 이 강력한 제국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가는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적어도 그러한 그 제국의 그 영역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어떠한 메커니즘과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은 감독의 입장에서 또는 이러한 영화들을 관람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이 체제의 그 작동 방식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 저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한 15분 이상을 제가 좀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참여하신 우리 그 연구원님들이 전공이나 관심 분야나 또 지적인 또 이 수준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다양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영화에서 이슈가 됐던 이 다문화주의를 할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이 정도로 그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문을 제가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 답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로 교수님.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저희 연구소에서 고민하고 또 이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그 영화라는 이제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법이 제작 문법이 촬영이나 편집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구 중심주의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영화 제작하는 제작진들이 넷플릭스로 많이 갔고 또 이제 방송 제작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채널로 많이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문법이나 이런 제작의 현황들도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쇼폼 영화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문화 다양성의 어떤 가능성들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플랫폼 제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들도 이제 헤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국가보다도 더 큰 자본이라든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부터 물론 그 구조를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를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영화 내지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짧은 이제 급하게 제가 막 이렇게 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던 부분에 굉장히 본질적인 이제 내용이 바로 우리 김효은 연구원이 질문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어도 영화라는 하나의 문화적 형식 속에서 또 이 체제 속에서 다양성들을 확보해낼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건 영화사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게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유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영화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이 산업이거든요. 이 속성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본이 원하는 자본에 맞는 자본의 그 방향과 그 자본은 결국 이제 그 수익의 창출이 되겠죠. 거기에 맞아야지만 문화 다양성도 허용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감독이 영리하게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감독들이나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가 좀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한 영화를 만드는 것들인데 봉준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좌파죠. 지금은 좌파인지 뭐 좌파들 제가 이제 들이 생각도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이게 강의가 지금 녹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얘기를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그 한국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기반하고 있는 영화의 그 세계들은 헐리우드적인 어떤 그런 그 문법이나 그 장르적 세계관들을 또 끌어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특징도 오게 되면 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운터 시네마, 유럽의 그런 작가적이나 모더니즘적인 기법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식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완벽하게 헐리우드적인 그런 문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항하는 또 그 대안적인 부분도 아닌 이것들이 교묘하게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 거대한 그 산업 자본들을 끌어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그 창작의 자유를 또 이렇게 행사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영화의 내용들이 자본주의 체제나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대한 그런 비판, 정치적인 비판들을 끊임없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뭐 옥자 여기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들었던 옥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될 거고 그 위에 뭐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의 만화를 가져왔던 거고 제작 방식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굉장히 그런 이제 영화들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영화들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뭐 그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가는 좀 어려운 질문이고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영화들의 그 형태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그 아래로부터의 어떤 다양성들이 확보되고 이것들이 일정 부분 이게 이제 그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고 이게 모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질문에 대한 그 답으로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그 답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산업이 또 영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장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수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만드는 감독이나 또는 관객이나 또 이걸 배급하는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이제 그 개입이나 의식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문재철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시는데 특히 우리 사업단이 문화 다양성을 기반한 교육, 그다음에 연구 사업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2001년 유네스코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기 그 이니시어티브를 진 쪽이 유럽 쪽이었다 그래요. 유럽에서 이제 유네스코 협약을 시작해서 주도해서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가입해서 이게 이제 협약이라는 것은 조약이에요. 조약하고 같은 건데 컨벤션, 트리티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하면 그래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옛날 국무총리 산하의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있고 지금은 그걸 문화관광부의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화다양성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면 cultural expression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입니다. 그럼 문화적 표현들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은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 영화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할 때는 영화를 염두에 두고 아마 expressions라는 말을 쓸 거예요. 문화 상품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07년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문화 다양성 후진국, 선진국 중에서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문재철 교수님이나 김명 교수가 이제 이게 플랫폼 사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플랫폼 사회가 되면 오히려 문화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어떤 타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인정을 하면 보고 느껴야 돼.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요새 넷플릭스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게 전 세계에서 유튜브가 엄청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 하면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플랫폼 사회에서는 일단 정진되지 싶어요. 오히려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여하튼 문재철 교수님 오늘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강의를 들었고 변주경 박사님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그 넷플릭스 현상하고 연관해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서양 중심으로 어떤 영상 매체가 발전을 해왔고
그게 어떤 헤게모니적인 어떤 그 문화 산업에서 서열화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 대해서도 저는 좀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서양 소비자들 한테서 나오는 어떤 그 리액션이 재밌지만 너무 폭력적이어서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로 여러 서양 매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는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폭력적인 시리즈들도 많은데 왜 유독 오징어 게임이 그런 폭력에 대한 그런 이제 집중 조명을 받는지 혹시 이것도 어떤 타 문화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라던가 좀 이질성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그, 글쎄요,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그 폭력과 관련해서 하나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박사님 그좀 고민하신 그 지점에 부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보자면은 이건 이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어떤 사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그런 이제 영상의 트렌드가 최근에 오게 되면 굉장히 스펙타클화 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스펙타클화 되는 경향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추동하는 중요한 원인들이 테크놀로지도 영향을 많이 주죠. 예컨대 디지털 특수효과의 발달들은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아날로그적인 영화 이미지의 한계들을 넘어섬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스펙타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스펙타클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화면의 사이즈가 크다. 예컨대 우리가 뭐 50년대, 60년대 보았던 배너 같은 영화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그런 거대한 군중씬만을 이제 우리가 스펙타클을 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스펙타클하다는 것들은 굉장히 인텐시티라고 해야 되나 강도성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죠. 그러니까 강력한 클로즈업도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현대 영화가 굉장히 짧은 커트들의 연결들, 그다음에 클로즈업의 과다 사용들, 그다음에 무브먼트의 아주 뭡니까 때로는 관객들에게 지각적 혼란감을 줄 정도로 그런 카메라 움직임을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스펙타클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폭력이라는 것들은 스펙타클한 요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폭력 그러면 액션 영화 이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폭력이라는 개념들을 어떤 특정한 캐릭터가 상대 캐릭터에 행해진 물리적인 어떤 힘의 행사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폭력이라는 것들을 스펙타클 관점에서 보자라면은 현대 영화가 스펙타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라는 거고 사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징어 게임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폭력들이 등장한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게 아주 어떤 또 다른 한국 영화의 어떤 독특한 뭔가 있어서 이게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어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씀 맥락에서 보자라면 그런 폭력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또 그런 보편성이 또 있어야지만 이게 전세적인 흥행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죠.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했다. 또는 예컨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했으나 미국의 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 중에서 배가 뒤집힌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같은 영화. 타이타닉 같은 영화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아바타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스토리가 단순해야 돼요. 내용이 단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들은 남녀노소, 백인, 흑인, 인종, 계급, 지역 모든 걸 차별해서 다 모든 사람에게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관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쳤다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그게 문화적 새로움이 있고 또 문화적 다양성일 수도 있고 뭐가 이제 얹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폭력적인 이미지가 하나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데, 그 폭력의 이미지라는 것들은 꼭 한국 문화나 한국적인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그 영상 그 미학의 트렌드로 본다라면, 대중적인 맥락에서 보자라면 스펙타클화 경향하고도 연결시켜볼 생각해 볼 부분 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그 영화를 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답변이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지금 12시가 네. 좀 지났는데요.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될까요? 문제점. 네, 간단하게 네. 하소. 1시간 네. 넘어갔으니 간단하게. 짧게 하고 네. 답변이 제가 길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면은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것으로 네.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2021년 제4차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뭐 들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했는데 뭐 어쨌건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